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김성주 선생입니다. 네, 김성준 선생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좀 오랜만에. 오늘 주제는 수리논술 출제 범위죠. 네, 자연계 수리논술은 출제 범위가 어디서 나오나요? 철저하게 교과서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죠. 네, 이전 정부였던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법이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계도가 2년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꾸준히 법이 적용이 되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교과서에서 출제되는데 문과에 비해서 이과가 조금 판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경향이 더 큽니다. 네. 이제 한번 내용을 소개시켜 주시죠. 네, 수리논술의 출제 범위를 이제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그 내용의 전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연세대 신입생 또 모집 정지냐라는 기사가 언제 거냐면 2017년도 8월 건데 이때 결론을 보시면 2년 연속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해서 최대 10% 모집 정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목의 타이틀이에요. 지금 이런 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모든 대학들이 좀 몸을 사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2017년도 연세대를 예를 들자면 700명이 논술로 합격하는 수였는데 이때 시험 문제가 있다라는 판정이 나오게 되면 70명의 인원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였죠. 그리고 실제 이해에 11개 대학의 이의가 제기가 돼서 8개 대학은 결국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라는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2018년도 연세대 모집 정원 중에서 첫 해기 때문에 시범조로 8명을 줄이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지금 똑같은 상태고요. 이게 논술뿐만 아니라 면접도 동일한데요. 2020년 11월 달 그 기사를 여기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보지 않아요. 오직 면접만 보는데 이 기사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정원 축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면접 시험 문제도 고등학교 과정 이외가 출제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엄격하냐라는 건데 모든 대학이 시험을 보고 나서 자기네들이 출제한 문제가 왜 고등학교 과정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자료를 내놓는데 예를 들어 그게 선행학습 평가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각 대학의 홈페이지 가시면 선행학습 평가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 지 6년이고 시험을 보는 학교가 30개니까 지금 자료가 200개 가까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어떤 걸 찾아봐도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성신여대 자연계군요. 네, 성신여대도 100여 페이지로 자기들의 문제를 소명을 했는데 그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을 조금 옮겨왔습니다. 2페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별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자연계는 출제 근거가 되게 명확하게 떨어져요. 여기 보다시피 1-1번 문항 안에서도 번호를 일일이 매겨가면서 어떤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평가를 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이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명백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1번 문제만 하더라도 수학의 1241 이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이 시험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 그때까지 검증한 내용이 1200개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차근히 우리가 정립해놓고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말로 때우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과는 모든 자료를 찾아보면 문항이 정확히 어느 책에 몇 페이지에서 출제됐는지까지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이 아닌 다른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대치동 한복판에서도 수업을 하면서도 재작년에 제가 너무 많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근처에서도 논술로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학원에서 자연계 논술이 일본 대학 입시 문제를 변형해서 낸 거다라는 주장을 펼면서 동경대 입시 문제를 한글로 번역해서 가르치는 선생님까지 봤어요. 어우. 정말 위험한 짓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심지어 간판도 우리가 너무 잘하는 간판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어느 학교로 들어가도 이게 교과서 밖에서는 낼 수 없다는 것을 잠깐만 살펴봐도 아는데 실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교과 과정이 살짝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무리한 얘기를 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아이들에게 참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이끌 수도 있어서 이제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자기가 모르는 게 나오면 와, 내가 진짜 뭘 모르는구나. 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네. 감탄을 하고 네.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수업에
이렇게 집중도나 그 수업에 이렇게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렇죠. 애들을 약간 겁을 줘서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솔직히 말해서 장사꾼이군요. 네네. 네.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2012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입시에서는 상위권 10개 대학의 자연계열에서 상위권 10개 대학의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외 과정이 80% 정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이게 법이 적용이 돼서 낼 수 없는 상황이 된 지 벌써 6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 솔직히 이제 같이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건 애들한테 할 짓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교과 과정만 열심히 하면 된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교과 과정에 벗어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면접 시험, 기타 등등 시험 보고 나오면서 이게 명백히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교육청이 애들에게 신고하라고 가르쳐요. 절대로 교과 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보가 있나요? 그 외에 또 준비하신 자료? 오늘은 여기까지, 이 자료는 여기까지 일단 자를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 덧붙이면, 네. 그러면 이제 출제 범위가 교과 과정이니까,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능과 논술의 관계성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능은 이제 객관식 준비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30개 문제, 말하자면 100분 안에 30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는 것이고요. 주관식의 경우는 논술과 면접 둘 다 시간이 하나의 문항에 보통 10분 정도 주어집니다. 그럼 그 남는 시간에 뭐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요구하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명확한 답을 빨리 찾아내는 능력,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주관식은 그 답을 찾는 과정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 출제가 교과서에서 되다 보니 모든 채점의 방식이 교과서가 돼요. 그러니까 인강 선생님이나 수능 선생님이 쓰는 답을 빨리 찾는 방법이 빵점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학 수업에서 들었던 객관식 푸는 요령으로 수리 논술 풀다가 큰일 난다. 면접도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그렇군요. 많은 경우가 시험을 보고 와서 자기는 답을 맞춘 것 같은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라는 답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정명, 수리적 정명 그게 중요한 거고 추론 과정을 다 맞습니다. 소설용어 쓰는 게 중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네. 비율로 얘기하자면 객관식은 답이 100점이에요. 과정은 전혀 이해할 필요가 없고 과정은 채점한 사람은 그렇죠. 볼 수도 없죠. 심지어 볼펜 굴려서 맞춰도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이렇게 어느 것이 맞을까?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관식은 답 점수는 엄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0%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틀리고도 이론적으로 90점을 맞는 게 실제로 가능한 게 답 주관식입니다. 틀려도 합격할 수 있겠네요? 흔한 경우예요. 흔한 경우예요? 네, 굉장히 흔한 경우예요. 다 맞추고 떨어지는 경우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계 이과의 경우에는 시험을 보고 와서 시험을 봤는데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 가르친 선생님들은 되게 불안해요. 정답을 맞추고도 떨어지는 거. 네. 근데 정답이 틀렸는데도 풀이 과정이 맞으면 막 합격하고. 그렇습니다. 그 풀이 과정이 철저하게 교과서여야 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일타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답을 빨리 찾아라는 방식으로 풀면 거의 다 점수를 날려먹는 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편법이나 요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적 학습을 하라. 네, 그게 이제 지금 고3을 가르치는 논술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문제 상황인 거죠. 교과서를 본 학생이 없어서. 그래요? 교과서를 안 봐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그 수능 체제 형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교과서를 봤다기보다는 이제 인강 선생님 자료를 봤을 공산이 크죠. 사실은 자연계는 진짜 심합니다. 공식이 이게 나오는 배경을 물어보면 딴 얘기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주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게 괴로운 거죠. 교과서에서 다 나오는데 교과서에서 사용한 방식을 재차 설명해야 되는 본 학생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대안은 결국은 사실은 이건 수업으로밖에 해결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정규 교과를 제대로 소환한 학생이라면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정상인데 그건 이론일 뿐이고 이게 항상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야 교과서에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결했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학 공부를 잘하면 수리 논술을 잘 할 수 있다가 아닐 수도 있겠군요. 세모죠. 네, 수학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수리 논술 파트는 내지는 면접은 전혀 딴 얘기를 써버린 학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수학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수학 잘하면 수리 논술 깔끔 문제 없어. 그렇진 않습니다. 수학 수업을 잘 들어. 뭐 이러잖아요. 엄밀하게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배운 수학 수업을 잘 듣고 물론 선생님들은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해주시죠. 그걸 집중하는 학생이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말 자체는 맞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 주관식을 해봤죠? 서술형 주관식.
그 형태로 똑같이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술형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수리 논술은 좀 다른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 그 주관식 서술형 주관식을 열심히 했다. 그럼 약술형 논술은 그냥 준비가 된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봤다. 그리고 나서 이게 수학이 몇 등급 되면 수리 논술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1, 2등급은 필히하세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1, 2등급은 해야 되는 이유가 면접부터 시작해서 내지는 나중에 뭐 학종을 하든지 다른 전형에서 또 면접이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1, 절대로 2등급은 수리 논술을 하는 게 좋겠다. 그 엄청난 강추입니다. 오케이. 그 학생이 내신이 좋아서 면접을 하든 아니면 수능 수학을 하는 거는 수능 수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수능 수학에서 1, 2등급 나왔을 경우 정시를 못 갈 경우에 논술을 해놓으면 아주 도움이 되죠. 의치대를 갈 수 있다. 갈 수 있죠. 의학학과를 갈 수 있다. 이거죠? 충분히 노릴 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3등급은 어떻게 해야 돼? 3등급. 3등급은 우리가 이제 강력한 권유? 권유. 네. 왜 3등급은 왜 권유죠? 필수가 아니네? 3등급의 경우에 잘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무엇을 잘해요? 수리 논술을. 수리 논술을? 네. 근데 3등급쯤 되면 정시가 애매해지지 않나요?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리 논술을 꼭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수능 최저를 만족하는 두어 개 과목만 가지면 노릴 수 있는 학교가 정말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학생이 나중에 원서 쓸 때 굉장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4, 5등급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거 4, 5등급은 약식 논술은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럼 4, 5등급 학생들은 약술형 논술로 가천대 그리고 또 서경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수능으로는 절대 꿈꿀 수 없는 그 학교들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고려대, 세종, 수원대 이런 데를 갈 수 있겠군요. 그럼요. 자, 한국외대 글로벌 또 자연계는 약술형 수리 논술로 맞습니다. 뽑죠. 네, 그래서 그런 데를 갈 수 있겠군요. 한 7개 학교 정도 되죠. 네, 6개? 7개. 네. 예. 뭐 홍익대, 세종 거기까지 해서 네. 7개가 됩니다. 그리고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산업기술대가 있으니까요. 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4, 5등급은 뭘 하라? 약술형 논술을 해라. 준비해라. 수능 열심히 하시고 약술형 논술을 하시라. 그게 목표고요. 1, 2등급은 뭐 강추 정도가 아니라 웬만하면 필수로 꼭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케이. 네. 자, 이제 그 이과 학생들 중에 자연계 학생 중에서 수학이 4, 5등급 나왔다. 그러면 사실 이과로 가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럴 경우는 문과 논술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좋은 결과 많이 나옵니다. 그 방법을 몰라서 그냥 주구장창 안 되는 수학만 붙잡고 있는 경우가 생기죠. 맞습니다. 네. 3월 모평이 끝난 다음에 자기의 성적을 들고 내신과 3월 모평 성적을 들고 1, 2학년 때 모평 말고요. 근처에 있는 학원에 꼭 상담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럼 이제 3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 4월 달부터는 논술을 시작해야 될 텐데 네, 그렇죠. 쌤 수업을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자, 지금까지는 정보 제공이었고요. 이후로는 광고입니다. 자, 네. 너무 정말 솔직하게 네. 진행하시군요. 네. 네. 네, 지금 띄워놓은 시간표대로 얘기를 해서 네. 각 시간대별로 제가 수업하고 있는 곳을 띄워놨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대박학원. 네, 대박학원에서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금요일 이 시간에. 맞습니다. 네. 금요일 이 시간에 할 거고요. 4월 1일 그 모의고사 보고 나서 4월 1일 금요일부터 네. 수업을 할 예정이니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은 그렇습니다. 네, 성식 선입금 문자 뭐 기타 등등 많이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 여는 거는 요 대박학원이 다군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서울 시내에서 하는 학원 중에서는 중계동에 있군요. 네, 중계동도 있고. 네, 중계동에는 언제 하나요? 네, 지금 현재 일요일 반은 일요일 오후에 2시 네. 30분부터 5시 30분이고요. 이게 이거 수시명이군요. 네네. 중계는 오전 9시부터 12시. 중계는 오전 9시부터 12시. 네. 그때 저도 중계명인 가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항상 못 보죠. 네. 그리고 또 중계명인 월요일도 있네요. 네, 이건 이제 5월 달에 개강하기로. 5월 달에 한 개강하는 게 상태입니다. 월요일이고. 네. 자, 이제 수지명의는 네, 수지명의는 지금 역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 네. 그럼 이제 분당 쪽도 있겠네요. 분당은 토요일 분당도 오전이군요. 오전. 네, 토요일 오전이고 그리고 미금도 분당 쪽이니까 미금은 목요일 이건 이제 개강 상태가 현재 안 된 상태여서 나중에 이제 한번 다시 5월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산도 가시나요? 네, 일산 수요일 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산은 수요일.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암호 같은 BEF는 뭔가요? 이게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쓸 것들을 조금씩 뽑아놓은 거죠. 아, 이 네. 시간표에 이제 시간을 하나씩. 대치바퀴 터지면 또 대치바퀴 하나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자, 대치받기로 많이 와주십시오. 한 반이 마감되면 또 한 반 연답니다. 네.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